자, 여기를 잘 보시면, 자, 우리가 선매자가 만약에 없다면 갑하고 을하고 15일 안에 허가 통지가 하든 불허가 통지 둘 중에 하나가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매자가 나타나서 내가 감정가를 먼저 사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럼 선매 통지라니까 선매업의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해 준다고요. 그 시군구청장님이 갑한테 야 선매업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통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5일 안에 세 개 중에 하나가 오셔야 돼요. 선매자가 나타났으면 선매 통지라는 걸 해줍니까? 예, 선매자를 먼저 만나봐라 이렇게 시군구가 갑한테 야 선매자를 먼저 만나봐야 되는데 이렇게 통지를 해준다고요. 그 을한테는 나가 있으라는 거죠. 을은 너는 기다려라. 선매업의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통지해 주는 거고, 갑한테는 선매업의가 들어왔으니까 선매자를 먼저 만나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매자가 이제 감정가를 제시하고 그 금액이랑 일정 기간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5일 안에 아무런 통지가 안 오면 이게 기간 내 미처리라고 그래가지고 16일째 이게 기간 내 미처리 처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통지가. 예, 그러면 16일째 그냥 바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요. 예, 이 허가로 그냥 간주해 버립니다. 16일째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허가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기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엄격한 기간을 적용을 해서 15일 안에 아무런 통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16일째 허가 기준 같은 건 안 따지고 그냥 허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불허가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예, 그 불허가 받는 거 이제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이든 을이든 간에 왜 내가 내 땅을 맘대로 못 파냐 이렇게, 나는 왜 돈 주고 땅을 못 사는 거냐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불허가 통지받은 거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개월 안에 여기서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시군구청장한테 가가지고 갑이 뭐라고 제기하는 겁니까? 재심 청구죠. 이게 바로 재심을 청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근데 이 신청을 넣으면 시군구청장에게 넣으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걸 해서 결과를 다시 알려주는데, 이게 이 신청을 시군구에게 넣으면 다시 또 불허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예, 그러면 요걸 안 하고 뭐라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매수 청구 2개 나와요.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웍스 문제 풀 때 지난주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내 땅을 사가라 그런 거 있었죠. 이거 한 번 더 나오네요. 토지거래 불허가 받은 사람이 갑 입장에서 불허가를 받았다니까요. 그 불허가 받은 거 불만이 있으니까 다시 뭐 해라? 사가라. 신구청 당신이 불허가 했으니까 매수 청구라는 것을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럼 당신이 불허가 했으니까 당신이 좀 사가시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청과 매수 청구를 동시에는 못해요. 한 번에. 예, 재심 청구에다가 이거 하고 당신이 사가시오 이걸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해석상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신청을 넣으면 갑하고 을하고 거래하는 걸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뜻이. 근데 이거 지금 매수 청구는 을한테 파는 걸 포기할 테니까 그럼 당신이 사가시오 이렇게 청구한다고 시군구청장한테. 근데 문제는 시군구청장님이 매수해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때 우리가 시군구청장님은 매수 청구를 받으면 이게 매수 청구인데 이게 사가라 이렇게 청구를 받은 거 아닙니까? 시군구청장은 매수할 사람을 정해주기만 하면 돼요. 토지공사 같은 사람으로 매수할 사람을 정해줍니다. 근데 그 토지공사가 매수자 지정이 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공시지가. 여기서 공시지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군구청장님이 매수 청구를 받으면 자기가 사줄 의무가 있어요? 아니다. 그럼 뭘 해주면 되냐? 매수할 사람을 정한다. 매수자를 지정한다고요. 주로 누구한테? 여기 공공기관, 공공단체 같다. 아까 우리 선매자랑 유사하게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공기업들을 매수할 사람으로 정한다고요. 근데 매수자로 지정된 사람이 무슨 금액으로? 예, 이때 공시가는 거예요. 공시가. 이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 끝에가 매수를 하여야 한다지만 공시지가 기준이래요. 그럼 공시가면 아까 제가 시세 얼마? 60만 원 정도 금액으로 매수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갑이 지금 원하는 금액은 무슨 금액을 원해요? 일반 시가로 지금 팔아달라는 건데 시가로 좀 사가라 이렇게 청구한 건데, 매수할 사람, 매수자로 지정된 공기업이 나는 공시가로 살 건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이 안 팔겠죠? 그러면 갑은 결국에는 이 매수 청구 불허가 받고 나서 이의 신청을 넣어봐야 불허가 나오고 다시 또 불허가 나오고 매수 청구 넣어봐야 공시가로 사는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갑이 또 팔고 싶으면 을 말고 병을 다른 놈을 데려 또 신청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거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불편하게 말겠던 거예요. 거래 자체를 마음대로 못 하도록.
투기로 결정되면 이게 투기로 이제 결정됐기 때문에 이게 불허가 나오죠. 불허가 나오면 이 뒤에 이신청 매수청구라는 게 있긴 하지만 별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봐주세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헷갈린 게 뭐였냐면 여기도 매자가 있고 여기도 매자가 있어요. 선매할 때도 매가 있죠. 이 두 개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 불허가 받은 경우에는 선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내버리면 거의 틀려요. 틀리죠? 선매는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이쪽으로 먼저 빠지는 거죠. 선매자가 나타났으니까 선매자를 먼저 만나서 가격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 매수 청구는 불허가 받은 사람한테 인정하는 거죠. 불허가 받은 갑이 그러면 당신이 사가시오 이렇게 신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 신고청장은 자기가 사주는 건 아니고 매수청을 받았더라도 매수할 사람을 정해서 이 공시가 금액으로 매수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 법에서. 요게 그러니까 선매하고 매수 청구는 틀린 겁니다. 이게 나오는 파트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는 불허가로 하기 전에 이쪽으로 먼저 빠지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제 선매라는 거 매수 청구를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틀려보시면 알아요. 다음 주 OX 문제도 바로 나올 겁니다. 나갈 때 불허가 받은 사람한테는 불허가 받은 자에게 선매 청구를 인정한다. 이렇게 1개월 안에 선매를 청구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선매는 선매자가 따로 있습니까? 4명이? 이 사람들이 내가 먼저 사자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 허가부로 가기 전에. 자, 그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 자, 이 허가 받은 사람은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제가 정식으로 계약서를 씁니까? 아까 제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계약서 쓰는 게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넣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는 거라고요. 그럼 계약서 쓰고 나서 계약금 중도금 넘어가고 잔금 넘어가면서 이제 등기 서류를 넘겨 받아가지고 제가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취득했죠. 그러면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을이 매수인이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썼어요. 허가 신청서를 넣을 때 을이 토지 용도를 자기의 거종이라고 쓴 거예요. 이 자기 거종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집을 짓고 살겠다는 얘기죠. 이 토지에다가. 그럼 허가받은 목적이지 뭐야? 자기의 거종이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위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단속을 나간다고 이렇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위반하는 게 뭐냐면 주택을 안 짓고 그냥 방치하는 사람도 있고 허가받은 다음에 토지를 취득해서 방치한 사람도 있고 주택을 졌는데 자기가 안 살고 전세를 준 거예요. 이거 위반한 거죠. 자기의 거주이잖아요. 지금 세를 주면 안 된다고요. 또는 주택을 한 3개월 쓰다가 식당으로 몰래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위반 형태가. 방치, 임대, 그 다음에 목적 변경 이렇게.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재하기 위해서 일단 만약에 식당으로 쓴다. 주택으로 이렇게 쓰다가 한 6개월간 쓰다가 식당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행명령이라는 걸 부과해요. 이행명령.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걸 뭐하면 위반을 하면 위반한 거 있죠?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위반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짓고 방치하는 사람도 있고 주택을 졌는데 지가 안 살고 임대를 주는 사람도 방치해요. 지금 자기의 거종이라는 걸 딱 전제로 해서 그 자기가 안 살고 세를 주면 위반이죠. 주택으로 쓰다가 식당으로 바꾸는 사람. 근데 그걸 이렇게 식당으로 바꾸는 사람한테 이행명령이라는 걸 부과한다고. 자, 이행명령이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이렇게 식당을 다시 주택으로 복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명령을 안 지키면 나가는 게 뭐다? 이행강제금. 일단 뜻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언제 나가요?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걸 위반하면 이행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3개월을 기간을 주면서 식당으로 복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까?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서 토지 가격의 일정 금액을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연차에 또 부과하고. 이행을 안 하면 금전적으로 괴롭히는 거, 금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게 이행강제금 제도.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아까 우리 허가 안 받고 계약서를 쓴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받았는데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나서 취득한 다음에 이걸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아까 우리 징역이나 벌금 언제 받았습니까? 아까 이쪽에서 토지거래과제를 허가를 안 받고 계약서를 쓰는 사람 중에서 토지거래과제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확정적 무효죠. 계약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무효로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위법행위니까 이때는 뭐가 된다고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지거래과제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2명이 있어요. 어떻게 2명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걸 위반하면 이때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받는. 이행강제금은 근데 전과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행강제금은 그냥 금전적으로 제재만 받는 거예요. 이행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것, 이게 이행강제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행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시 이렇게 주택으로 복귀하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말고. 근데 이 징역이나 벌금은 토지거래과제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이잖아요. 무허가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 행위 자체의 의도가 토지거래를 배제할 의도가 명백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법행위로 보고 징역 벌금 때리고 계약은 확정적 무효고 이렇게. 근데 토지거래가를 안 받고 계약 썼지만 나중이라도 허가를 신청하기로 뭐 한 사람들? 합의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처벌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건 뭐라니까요? 여기까지 합법으로 봐준다고요. 합법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계약은 무슨 무효? 유동적인 무효 이렇게 처리한다고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거래가를 안 받고 계약서 쓰면 두 가지로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 갈라셔야 돼요. 이걸 갈라는 사람을 이걸 모르면 어떤 사람이 처벌받는지를 모르잖아요.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도 모르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3월달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 그 정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니까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그 뒷부분 뭐 선매라는 거 나오는데 다 중요한 건 설명을 다 했으니까 선매 부분도 그 뒤에 224에 나올 건데 나중에 우리가 선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세요. 과감하게 쭉쭉 넘어가십시오. 이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공부할 제대로 하려면 2시간 넘게 강의합니다. 이거 토지거래과제도 잘 됐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허가제가 이제 중개사법 쪽으로 넘어가시니까 다행스럽게 자, 요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법을 배웁니다.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데 일단 도시개발법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개발 사업이요. 자, 요거랑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되는 사업이 정비사업. 자, 우리 정비사업은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거죠. 구시가지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할 때는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7주차 때 배웁니다. 6주차 때. 근데 이거 우리 지금 5주차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거죠. 새로운 시가지를 이거 조성한다고 그래요. 조성이란 말은 최초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 구룡마을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개포동 구룡마을 있죠? 거기는 재개발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이 거기는 기존에 있는 집들은 그건 다 일시적인 판잣집이지 그걸 싹 다 철거하면 미개발지예요. 도로도 없고 공원, 학교도 제대로 없는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미개발지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뭐 도로도 건설하고 다 이걸 할 겁니다. 조만간에.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강북에 올라가면 정비사업 하는 데가 많이 있죠. 뭐 왕십리 같은데 서울에 뭐 동대문구 이런 데 가보면 낡은 지역들은 구도심권은 정비사업이라는 거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이제 배웁니다. 자, 오늘은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배우는 건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사업의 절차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못 외우시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절차를 무조건 외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이 어딨냐면 이게 사업의 기본적인 순서가 우리 교재에는 따로따로 조각조각 되어 있는데 같이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좀 메모를 좀 하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3단계 절차가 있는데 259페이지 보시면 그 앞에 보면 뭐 기본적인 요약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미리 보는 핵심인데 미리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지 미리 봐죠. 미리 봐봐야 뭐 아는 것도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배우고 나서 그 뒤에 복습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미리 보는 핵심은 다시 보는 복습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 책 편제상 이거를 미리 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중요한 쟁점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근데 거기다가 259에 제가 밑에다 좀 쓸게요. 거기다 같이 메모를 좀 하시면서 기본적인 순서를 좀 적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쓸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 순서가 도, 개, 시,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의 착수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도, 개, 시 여기까지가 1단계인데 1단계가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 구역부터 우선 지정을 하셔야 돼요. 자, 사업을 할 때는 장소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죠.
구룡마을 어디까지가 도시개발 사업이냐 이렇게 장소를 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이걸 발표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역을 정하는데 여기서 지정권자라는 중요한 관청이 나옵니다. 지정권자. 구역을 지정하시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 제가 이렇게 지정권자를 별로 표시할게요. 이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지정권자는 결론이 누구겠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특광도지사예요. 줄여서 우리가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자치도 도지사님이 기본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님이 도시개발구 정하는 거고, 또 인천 가보면 인천광역시장님이, 또 경기도 의정부 그러면 의정부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라고요. 다만 자, 인구가 이제 50만 이상의 대도시, 경기도 수원 같은 데서는 경기도지사가 안 하고 수원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수원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니까 거기는 대도시로 보고 도지사님이 하지 말고 대도시 쪽으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가 사업을 하면 국토부 장관님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사유가 해필 또 5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한다는 문제는 딱 좋다고요. 작년도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국토부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사유 5개. 뭐 일단 쉬운 거,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 천재지변으로 긴급할 때 이렇게 이런 거 나오면 국토부 장관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누가 하는 건데? 특광도지사님이 하는 건데, 대도시가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장관님이 들어가는 사유가 5가지가 있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모르겠다. 자, 그럼 이제 구역을 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구역 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든다. 개발 계획. 자, 일단 이름부터 눈에 익혀야 됩니다. 개발 계획이고, 요 개발 계획 다음에 시행자. 보통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데 시행자까지 같이 이렇게 동시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을 누가 할 건지 시행자를 결정을 해주고, 시행자 지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시행자 지정 이렇게 씁니다. 그럼 시행자가 이제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관청. 지정권자가. 여기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님이나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도 수립해줘.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럼 개발 계획의 정체가 뭐냐? 정체를 알아야죠.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한다고 했는데 구역을 정하고 그 이후에, 근데 개발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의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시개발 사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하죠. 우리나라는 항상 관주도 사업을 해요. 관주도. 관청이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지, 이 개발하는 이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발 계획이라는 지시하는 계획이 떨어지고, 지시하는 계획을 잘 읽어보고 시행자가 정해져요.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만드시는 거예요?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실시계획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설계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설계도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설계도가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실시계획을 만듭니다. 자, 실시계획은 사업을 실시할 누가 만들고? 시행자가 만들어서 이 설계도를 첨부해 가지고, 그다음 내가 잘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인가. 자, 인가권자가 요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자기가 올라오면, 시행자가 만든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자기가 만든 개발 계획하고 잘 맞으면 인가를 내주고, 안 맞으면 인가 안 해줘요. 다시 만들어 오라고. 설계도 다시 그려와라. 지정권자가 자기가 만든 개발 계획하고 잘 방향을 보기 위해서 개발 계획하고 잘 맞으면 인가를 내준다고요. 그러니까 실시 계획은 누가 만드셔야 돼요? 시행자가 만드는 거죠. 설계도를 그려서. 그러면 개발 계획 수립은 누가 만드셔야 돼요? 지정권자가. 지금 머릿속에 지정권자하고 시행자는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시행자가 토지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도 있고, 그럼 토지공사는 SH공사가 시행자가 되면 그 공기업이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드셔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우리 구룡마을은 SH공사가 시행자라고요. 그래서 SH공사를 보시면 돼요. SH공사가,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만들면 그 SH공사가 시행자가 되어서 이런 설계도를 그려서 다시 서울시에다 넣는다고 이렇게. 그럼 서울시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그 인가 여부를 잘 확인해 가지고 개발 계획하고 잘 맞으면 인가를 내주고 바로 발표 나온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공사할 때는 100% 수용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면 수용 사용 방식을 인정해서 전면적으로 빼앗는 방식을 인정한다. 100%.
그다음에 수용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이 막 거부하고 막 데모하고 그러면 환지 방식이라는 걸 도입할 수도 있어요. 환지가 뭐예요?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종전에 거기 구룡마을에 땅 있는 사람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기존 경계는 다 없어져요. 새로 시가지 사업이 되니까. 그럼 새롭게 경계가 획정됩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땅을 여기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권이 새로운 땅으로 넘어오는 그런 형태로 확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환지를 받으면 더 토지 소유자가 유리합니까? 수용 당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예, 환지를 받아야지만 그 개발의 이익이 토지 소유자한테 이게 이제 2년, 3년 지나면 땅값이 이제 막 올라갑니까? 예, 올라가서 그 개발 이익을 우리 분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분당 같은 거 땅 가진 토지 소유자가 있어 보세요. 그 나중에 한 10년이라고는 엄청나게 많은 땅값 차이가 있잖아요. 처음 받았을 때보다 재산적 가치가. 그렇게 환지 받는 게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이게. 대신 이제 우리가 사업 시행자한테는 얘가 더 유리한 거죠. 사업 시행자는 수용으로 다 이렇게 뺏어서 한 다음에 뺏을 때는 싸게 뺏고 나중에 이제 팔 때 일반 분양할 때는 비싸게 판다고 이게. 수용 방식은 이문이 많이 남아요 시행자한테. 환지 방식은 시행자한테 이문 남는 방식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한테 그 개발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 저기 그 기존에 저 은평뉴타운도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건데요. 저 은평뉴타운 있죠. 현재 이제 살고 있는데 은평뉴타운이 도시개발 사업할 때 원래 100% 수용 방식으로 하려다가 주민들이 일부 데모를 해서 환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이 이게 혼용 방식입니다. 이게 은평뉴타운 혼용 방식인데 이게 방식이 9대1이었어요. 9대1. 9가 수용 방식이고 10%가 환지를 받았습니다. 그 환지 받은 분들은 이제 그 땅을 이제 받아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은평뉴타운에 이제 계속 이제 잘 자리를 잡으면 이제 시가지가 잘 형성이 돼서 이제 가치가 많이 올라가죠. 그럼 그때 팔면 훨씬 더 환지 받을 때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가격으로 팔아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제 수용하고 환지 쪽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순서가 지금 도, 개, 시입니까? 네, 그 다음에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실시계획 만들고 착수 단계로 이 수용, 환지, 혼용인데 혼용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수용과 환지의 특징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문제 나오는데 보통 도시개발국에서 2문제 나오고 개발계획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보통 이제 2문제, 뭐 1문제, 시행자 1문제, 실시계획은 잘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습니다. 이거는. 수용 하나, 환지 하나 나오는데 특히 환지 방식 얘가 이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환지 방식은 한 문제 하나 나오는데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환지 방식 설명을 하면 막 2시간씩 걸립니다. 한 문제 맞추려고.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포기하면 돼요. 깨끗하면 돼요. 한 문제. 나 환지 방식 나 찍겠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공부를 어려우시면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세요. 이게. 그래서 모든 부분을 성실하게 한다. 그런 거 공부해서 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하다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분량이 많아서 굉장히 부담된다고. 자기 능력을 잘 파악해서 공부하는 것도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 능력이 하루에 2시간 이상 못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신체 구조상 수시간 있으면 못 견딘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는 뭐 1시간도 공부 못 했는데 그나마 이게 지금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2시간씩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내가 공부할 때 너무 많은 분량을 시간 투자하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게. 그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좀 뒤쪽으로 좀 밀어서 제가 중요한 개념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서도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일단 페이지를 어디 보시냐면 이 순서로 공부를 해요. 지금 보면 1단계에서 이게 제가 편의상 1단계라고 할게요. 1단계 실시계획을 2단계 이제 공사 착수 3단계인데 이 보면 지정권자가 구역 정해주죠. 개발계획으로 지시하는 계획 만들어주죠. 시행자 지정도 지정권자가 하는데요. 자, 우리 법에서 요거 미리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시행자가 12명이 있습니다. 자, 12명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입니다. 자, 12명 시행자 중에서 우리 법에서 사업 시행할 사람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후보들이. 자, 그걸 먼저 봅니다. 시행자. 자, 282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이걸 먼저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282 보시면 283페이지까지 양쪽으로 써 있죠. 자, 거기서 그 초록색 써 있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그 부원 설명은 보지 마세요. 그거 봐봐야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시험에. 자, 1, 2, 3, 4번 시행자 있죠? 네, 거기 밑에 써 있는 12명 중에서 지정권자가 시행할 사람 정하는데 1, 2, 3, 4번에다가 묶어서 공공시행자라고 썼어요. 공공시행자. 1, 2, 3, 4번 시행자가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공공시행자다. 자, 1번이 누가 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구체적으로 국가는 국토부 장관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금방 배웠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정권자가 본인 자신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정권자가 아까 우리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 자신이 여기 시행자 이름이 써 있는 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자기 자신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행자는 자, 세 번째 시행자랑 비슷한 성격인데 이게 국가공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둘 다 그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공기업인데 뭐 토지공사, 뭐 농어촌공사 막 나와요. 근데 보지 마세요. 그럼 보지 마시고 그냥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 그럼 4번 시행자는 누구라고 그래요? 공기업은 공기업인데 지방공기업이죠. 지방공사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라고요. 이렇게. 국가공기업도 있고 지방공기업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분들 있는데 이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국가공기업인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은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메모하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이 제한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건의서를 내는 거예요. 건의. 이 제한이라는 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이게 건의를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한테. 왜냐면 국가공기업이니까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도시개발구역 좀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이때 사실 조건이 30만 이상으로 사업을 할 때만. 자, 규모가 30만 이상으로 사업을 할 때만. 그러면 지방공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가서 제안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게 기출문제였다고요. 네, 국토부 장관님은 이게 국가공기업들만 받아준다고 제안 자체를. 지방공사는 관할이 지방공사는 서울시 또는 뭐 경기도 이런 쪽에서 관할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국토부장을 찾아가면 너 관할이 안 받는다 해서 제안 안 봐준다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제안이라는 것은 이 공기업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건의서를 내는 거라고요. 근데 법으로 그 제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토부 장관님이 제안을 받아주는 것은 이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까지만 받아주겠다. 그 정부 출연기관에 그 제주도 개발센터 막 이런 게 있죠. 철도시설공단이 있습니까? 철도시설공단이면 그 KTX 레일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얘들이 왜 도시개발 사업을 할까요? 그 오송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공기업들도 이런 시가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기업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돈 버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 예전에 그 동그라미 2번에서요 모의고사에서요 그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쭉 나가죠. 근데 거기 한국전력공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게 모의고사였는데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6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에 그 지방 이전, 혁신도시로 지방 이전하는 공기업들 있죠. 거기 한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비읍번이죠, 비읍번. 비읍번에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했다는 혁신도시 건설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우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전이 여기 이제 사옥 팔았죠. 현대한테 팔았지 않습니까? 팔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라도 나주로 간다고, 나주. 그래서 저도 광주 이제 수업 갔을 때 보면 그 나주 쪽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막 계속 나주 때 이렇게 호황을 나름대로 호황이라고요. 한전이 와서 이제 큰 사업을 많이 하니까 개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 공기업.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부들끼리 막 싸움 나죠, 그렇죠? 안 가겠다, 너 혼자 가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부 금수를 또 나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너 혼자 살아라. 이게 뭐 살아야죠 이렇게. 요즘에 이제 KTX 타면 광주에서 1시간 50분이 모아요. 서울까지. 용산까지. 저도 이렇게 타고 가보면 이제 저녁도 1시간 50분이면 금방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왔다 갔다 이제 살아야죠, 뭐. 안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든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기업이라는 게 이제 먼저 이렇게 선도를 해서 지방에 좀 잘 살자라는 좋은 지로 내려가니까 잘 이제 부응을 해서 원래 이제 근본적으로는 좀 내려가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반대 주장도 많이 있는데 내려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거기 잘 협조를 해서 지방 쪽이 좀 발전될 수 있게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거기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방 이전 공기업은 지방 이전 공기업이 100몇 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모의고사로 내면 안 되는 거라고요. 거기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서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 나왔다 그러면 이게 실제 실전 문제 나왔다 그러면 아까 한전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기출 문제 나오면 그거는 바로 이시정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비읍번을 관과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국가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 자, 그다음에 이제 5번부터가 좀 더 중요한데 우리 5번 시행자가 누구예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가진 사람. 자, 이거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토지 소유자들끼리만 모여서 토지 소유자라는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토지 가진 사람들만 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만 가진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땅하고 건물을 동시에 가진 사람도 있습니까? 그 사람도 들어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로.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대신 건물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데 건물만 가진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 무슨 얘기예요? 토지 가진 사람 또는 건물만 가진 사람도 들어온다는 얘기, 시행자로. 안 된다고 이거는. 누구만 들어가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들만.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보다 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걸 설립할 수 있습니다. 6번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도시개발조합이죠. 이 조합은, 이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되는 거예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이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를 환지 방식, 100% 환지 방식이니까 그때만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거 설립에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나중에 배우실 건데 도시개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법인.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해산됩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조합 설립을 인정을 하는데 그럼 나중에 조합이 수용 방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합이 혼용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까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인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혼용 방식으로 할 때는 막 이렇게 꼬신다고요. 조합이 수용을 할 때는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막 꼬신다고요.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전부 환지 방식인 그런 환경에서만 설립이 된다고요. 수용이나 혼용은 다 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7번부터는 안 중요한 거예요. 7번 그냥 보세요.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이전 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있는 일반 회사나 대학교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이전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야 돼요. 수도권이 서울, 경기도, 인천이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는 회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요. 내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라고. 인구 분산 정책을 피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들어갑니다. 대학법인도 지방으로 내려가면 본교가 내려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실무에서는. 자, 8번은 주택법상 등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게 바로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예요.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건설업을 하려면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2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할 때는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저 중개사법에서도 등록해야 되죠. 사무실 개설 등록해야지. 자격증이 있어도 사무실 개설 등록이라는 걸 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파트 사업을 할 때도 등록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토목공사업 면을 가진 자가 토목회사입니다. 그냥 토목회사라고 하시면 돼요. 아파트 건설회사나 터널이나 다리 만드는 토목회사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10번 시행자는 부동산 개발업자. 자, 우리 용산에 옛날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름이 뭐였나? 용산. 지금 이제 사업을 포기했는데 드림허브였었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개발업자도 별도로 회사를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잘 안 됐죠. 용산 사업이. 11번은 부동산 투자회사. 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개론 시간에 배우는 리츠 회사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나 부동산 투자회사가 일정한 조건이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돼요. 거기 보면 다 있잖아요. 교재.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가? 거기 10번에 그 부동산 개발업자 있죠? 거기 좀 초록색이 좀 빠졌는데 그 10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업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음 요건 읽지 마세요. 그 시험에 나오는 요건이 아니라고요. 11번은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든 위탁관리든 부동산 투자회사. 그다음에 12번에 이게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쓸까요? 12번은 공동출자법인. 자, 우리 공동출자법인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조합은 빼고 출자라는 겁니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가 공동으로 돈을 출자해서 법인을 세울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가 돈을 51% 내고 그다음에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돈을 49%를 내서 출자를 했다. 그럼 얘네들은 성격이 뭘까요? 공공부문이 돈을 51% 냈죠? 그럼 공공시행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 이거 갖다가 1번부터 4번까지를 우리가 시행자를 분류할 때 공공시행자라고 그래요. 공공시행자. 나머지 노란색으로 쓴 사람들은 무슨 시행자예요? 공공의 반대인 민간시행자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공동출자법인은 12번의 공동출자의 법인은 이렇게 보면
1호부터 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근데 누구는 빼고 조합은 빼고 조합은 뺀 나머지 시행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토지공사인 공공기관이 51% 돈을 내고 토지 소유자가 돈을 49% 내면 얘는 뭐로 보시려셔야 돼요? 공공시행자고 그 반대 현상이 뭐 민간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둘 다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출자 비율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시험에서는 5번 시행자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5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자 6번 시행자 조합은 혼용 방식으로 할 때 이렇게 된다고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그리고 공동 출자할 때는 조합은 빼야 되는 거죠. 출자를 하는 그 대상자 중에서 그런 걸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5번, 6번, 12번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시행자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요. 이렇게 12명 시행자 중에서 누가 시행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누가? 관청이.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할 사람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룡마을은 요 SH공사가 시행자가 된 거라고요.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서 개발계획 만들고 이 구룡마을 같은 데는 SH공사를 시행자로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구룡마을은 예전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구역 자체를 포기해버렸어요. 사업을 포기했다가 다시 도시개발구역을 좀 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다시 하더라도 아마 SH공사가 시행자로 들어올 거예요. 구룡마을이 옛날에 사업이 잘 안 된 이유가 있었죠.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잘 안 맞았잖아요. 이게. 개발에 대한 방향 자체가 안 맞아가지고 관청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또 구룡마을은 한 분이 땅의 48%를 갖고 있대요. 굉장히 특이하죠. 한 사람이 그 땅을 48%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환지를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환지를 많이 받죠. 그래서 막대한 그 개발이익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환지를 주지 말자. 100% 수용 방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강남구의 입장이고 서울시는 아니다. 환지를 주자. 그분한테 좀 특혜하더라도 환지를 주자. 이게 서울시 입장이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맞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강남구청장 그 여자구청장님이죠. 그분하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다음번 뽑을 때는 좀 맞춰 뽑든가 여드 뽑든 야드 뽑든 맞춰서 뽑아야지. 그게 좋겠죠. 이게 어떤 행정의 어떤 그런 거는 웬만하면 맞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든 간에 되죠.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지금은 이제 막 중간중간에 막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기왕이면 잘 되는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이 12명 중에 사업 시행자를 정하면서 다음 페이지 284 좀 보실래요? 거기 보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라는 게 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 우리 전부로 환지 방식을 한대요. 그러면 이 12명 중에서 아무나 정하지 말고 자 5번이나 6번을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정하셔야 돼요. 전부 환지 방식이면 5번 토지 소유자나 6번 조합을 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 284에 그 가운데 2번에 양가를 본 원칙 있죠? 시험에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아무 때나 막 나오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전부 환지 방식이니까. 전부 환지 방식이면 전체 개발된 땅을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들이 받아갈 겁니까? 그러니까 니네들이 받아갈 땅이니까 니네들이 사업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밑에 2번에 또 예외가 또 있어요. 그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전부 환지 방식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이하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줄여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부르는데 자 전부 환지 방식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 같은 사람들을 시행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변경인데 이것도 원래는 전부로 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조합으로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85의 동그라미 1번 좀 보세요. 거기 보면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그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지금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신청한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있대요. 그럼 이게 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맡겼는데
토지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신청서라는 걸 정식으로 만들어 내기만 하면 바로 시행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1년 지나도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내고 있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막 토지소유자끼리 막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미루고 있다. 우리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 시험 문제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이상하게 시험 문제를 이거 안 됩니다. 이 집 문제지. 이거 올해 꼭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시행자는 원래 12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정하는 거죠. 임의로 지정권자가. 근데 그 중인데 단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5번이나 6번을 먼저 시행자로 정한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정서를 안 내면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260페이지로 오십시오. 260페이지로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행자는 이제 미리 본 거예요. 미리. 이걸 미리 봐야지 앞에 거랑 연결되는 게 있어. 그렇습니다. 그럼 260페이지 2절 좀 보실래요? 2절. 자, 2절에 보시면 이제 도시개발 구역부터 제가 이제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가 여기 구역의 지정권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결론은 냈습니다. 원칙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원칙은 거기 시도지사님이나 대도시가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장관님도 있죠. 그럼 한번 읽어보면 원칙에서 자, 다음 어느 하나의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역번에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돼 있죠. 그 시도지사라고 부르시고 자 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있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각각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구역을 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 특별자치시장님이 빠졌죠. 네, 빠졌는데 있다고 그냥 해석을 하세요. 이게 법조문은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데 거기 시도지사라는 개념에 특별자치도가 있으면 세종시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 다른 법에는 다 있어요 그게. 근데 이게 도시개발법은 그 부분 개정 작업이 좀 늦어가지고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시도지사 개념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님 들어가고 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도지사, 자치시장도 들어간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옆에 동그라미 2번 좀 보십시오. 자, 2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구역 정하는데 그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2개 이상 특광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조항은 제가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울특별시예요. 여기 서울특별시 여기 만약에 강남구다. 여기 강남구다. 이렇게 서울특별시에 여기가 강남구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경기도 성남시다 이렇게. 여기는 경기도에 성남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보세요. 서울특별시에서 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님이 구역을 정하면 되는 거고 경기도 성남시면 도시개발구역 하면 누가 하셔야 돼요? 성남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일단 경기도는 성남시는 대도시니까. 이거 경기도 의정부시 그러면 의정부시장님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의정부로 할게요. 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 여기도 의정부시면 의정부시장이면 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정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하고 이쪽 서울특별시 도봉구로 해야 됐네요. 도봉구 쪽에 의정부 있으니까. 그럼 서울시하고 경기도 의정부시하고 이렇게 걸쳐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시장님이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경기도에서 하면 경기도시장님이 하면 되는 건데 걸쳐서 하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라는 거죠. 협의를 해서 구역 지정할 사람 한 명을 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지금 상황이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데 밑에 줄에 걸친다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관할 시도의사가 만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시장이 만나서 뭐라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정한다죠. 아셨어요? 근데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협의가 안 될 때. 협의가 되면 구역 정할 사람 한 명을 정한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양보하는 게 맞겠습니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서 하면 이렇게. 그럼 경기도가 이게 면적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서울시장님 쪽으로 이렇게 양보를 해서 한 사람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협의가 안 됐을 때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그게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사이로 가셔야 돼요. 둘 다 빠져라.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그 바로 아래 그 국토부 장관님 정하는 사를 좀 보세요.
거기 보면 그 국토부 장관님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1번, 2번, 5번은 쉬운 거. 자, 3번, 4번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래요. 자, 1번이 뭐라고 했어요?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5번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빨리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꼭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할 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동료 장관들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할 때 이러면 안 돼요. 자,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하는 사유는 주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누굽니까? 같은 장관들이, 같은 동료 장관들이 요청을 해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무슨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할 때 이러면 안 돼요. 예, 여기 공공기관의 장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은 제한이라는 걸 넣어야 되는 거지 요청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지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했을 때, 자, 문제는 이제 3번, 4번을 좀 보겠습니다. 특히 4번.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됐죠. 예, 시도지사 아까 우리 이렇게 걸쳤을 때 협의가 되면 한 사람을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장관님이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3번 보세요. 아까 공공기관하고 정보 출연기관의 장들은 30만 이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그 아랫줄에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제한하는 분들은 지방공사 같은 지방공기업은 안 되고 어떤 공기업? 국가공기업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런 공기업들의 장들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 요청은 그 위에 장관이 같은 장관끼리 요청하는 거예요. 같은 장관급에서는 요청이란 말 쓰는 거고 여기 국토부 장관님이 아닌 장관이 아닌 이런 공기업들은 제안서라는 걸 내야 된다고. 제안서를. 그 제안이란 용어하고 요청이란 용어를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한번 좀 볼까요? 자, 이 문제가 어디 있냐면 264. 요 문제 보고 잠깐 쉴게요, 제가. 지금 문제가 작년도 문제죠. 26회.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한번 찾아보세요. 국토부 장관님이 그 1번처럼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장관님이 정할 수 있죠. 네, 2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같은 장관입니까? 네, 이렇게 동료 장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할. 이때는 면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같은 장관끼리는 요청이란 말 쓰잖아요. 아까. 그때는 면적 없는 거예요. 면적이 없으니까 10만이라고 나와도 맞는 거예요. 이거를 막 헷갈려가지고 30만 이상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제안서를 때 30만 이상이잖아요. 2번 질문 맞아요. 이 문제 되게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지방공사의장이 30만 이상으로 지정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돼야 돼. 요청이잖아요. 요청. 요청은 누가 하셔야 돼요? 같은 장관끼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일 때만 요청을 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지방공사의 장은 요청이라는 걸 쓸 수가 없잖아요. 답이 3번이죠. 아, 그거는 끝에 요청이라는 말 그대로 두시고 앞에를 바꾸시라고요. 자꾸 제안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아직 요청해서 하고 있잖아요. 요청. 지금 2번도 요청이고 3번도 요청이에요. 아까 요청은 누가 요청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그거 지금 그거랑 비교해 보면 지금 2번은 맞지만 3번은 틀렸다고요. 3번은 지방공사의 장은 30만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속이는 말이라고 지금. 요청을 하려면 지방공사의 장은 요청 못 해요. 같은 국토부 장관이랑 동료 장관들만 요청할 수 있다고요. 그럼 4번 보세요. 토지주택공사사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30만부터 제한할 수 있죠. 이건 맞잖아요. 이건 공기업, 국가공기업인 공공기관에 토지공사 들어있으니까 4번 맞아요. 네, 근데 5번도 맞죠. 천재지변 났으니까. 그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답을 3번으로 찍었는데 이거 뭐라 했어요? 이거를 제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한. 그렇게 하고 답을 3번 치고 나온 거예요. 제한도 틀린 거예요. 답은 맞췄는데 생각한 것 자체가 틀렸다고 지금. 그래서 3번을 답을 맞춘 분 중에서 상당수는 잘못 생각하고 맞춘 거예요. 나중에 해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랑 틀리는데 답은 맞았다고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어도 맞추면 되는 거라고요.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답은 그 요청이라는 말을 그대로 두고 앞에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주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 원 필요 없는 거예요. 면적 관계없이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자, 아까 쉬었다가 보겠습니다.